왜? 왜 말하지 않았어? 창밖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도서관 3층. 제 목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죠. 10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등. 그 좁아진 어깨가 천천히 돌아섰고 갈라진 입술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해. 숨이 막혔습니다. 3650일. 그 끝없던 기다림 끝에 들은 게 고작 사과 한마디라니.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쏟아져 나오면 우리 모두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며 매일 밤 빈자리를 바라봤던 그 세월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남편의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희끗한 머리카락.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 사과 뒤에는 제가 모르는,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모든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그 지옥의 시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 인생 사연 한 장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나이 34, 남편 이서준 씨는 36. 그는 막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수상한 촉망받는 건축 설계 팀장이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던 그날 저녁 남편이 제 배에 귀를 대고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소윤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을 지어줄게. 임신 8개월.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툭툭 차는 진동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남편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연필, 긁는 자국,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 지금 돌이켜보면 그 빛나던 시절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는데 제가 못 봤던 거예요. 남편의 동업자 최 이사님은 우리 집 대문 여는 진동만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발자국이 유독 무거웠거든요. 쿵, 쿵, 쿵. 계단을 올라오는 그 울림이 퍼지면 남편은 항상 밝은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된장찌개에 끓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던 때였어요. 최 이사님이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우리 서준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아기 대학 등록금 걱정은 끝입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고 목소리는 진심 어려 보였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죠.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현관 밖에서 새어나오는 최 이사님의 전화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와 함께 싸늘하고 날카로운 어투가 제 귓가를 스쳤어요. 이서준 도장은 이미 받아놨으니 걱정 마십시오. 연대보증 서류도 완벽합니다. 그 멍청한 놈, 자기가 뭘 도장 찍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임신 중에 예민해져서 잘못 들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것이 그 무렵부터 남편에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재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선율이 사라지고 대신 담배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파스 냄새를 풍기며 침실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한밤중에 핸드폰 진동에 놀라 벌떡 일어나곤 했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으면 남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현장 일이 좀 복잡해서. 자,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 이불을 꽉 움켜쥐는 손끝, 무언가가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10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빗줄기에 묻힐 듯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절박함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우야,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천둥이 그의 말을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없어지게 되면 소윤이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지? 강하게, 행복하게. 제가 느꼈어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작별 인사를. 하지만 저는 그저 큰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아기 아빠가 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셋이 평생 함께 할 거잖아. 제 대답에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무언가가 그의 눈가를 적시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2014년 10월 15일,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 입는 부스럭거림, 지퍼 올리는 날카로운 마찰음, 구둣꾼 묶는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는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싸늘하고 부들거리는 입술이 제 피부에 닿은 시간이 유독 길었습니다. 현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녀올게.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하는 자물쇠 채우는 금속음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그 모든 신호들,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절박한 외침을 저는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신호를 알아차리셨을까요? 비가 그친 아침,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최 이사님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놀란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서준이가 사라졌습니다. 회사 돈을 들고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수화기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부딪히는 파열음과 함께 제 완벽했던 세계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다음 날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자국, 문을 두드리는 거친 충격에 뱃속 아이가 놀라 발버둥을 쳤어요. 남자들은 남편이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렸다고 연대보증을 섰으니 당장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들이 집안을 뒤지는 난동, 서류를 뒤적이는 거친 손놀림이 제 귓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배를 감싸고 웅크리기만 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강릉으로 도망쳤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제가 숨 쉴 곳이 없었으니까요. 친정도 시댁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배신자의 아내라는 낙인이 제 이마에 새겨졌어요. 강릉의 작은 월세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저는 혼자 딸을 낳았습니다. 산통이 시작됐을 때 택시 잡을 돈조차 없어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버스 안에서 양수가 터졌습니다. 미지근한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흐르는데 창밖엔 남편과 함께 보고 싶다던 동해바다가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죠. 엄마, 엄마. 갓 태어난 소윤이의 울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을 때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은 흐릿합니다.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굶주린 아이가 밤새 울고 저는 분유 쌀 돈을 벌기 위해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고무 장갑 속에서 손가락이 퉁퉁 불어 터지고 젖은 앞치마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 악취.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소윤이가 아빠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였습니다. 22개월. 또래보다 말이 빨랐던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물었어요. 아빠, 어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빠는 우리를 버렸다고?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아주 멋진 집을 짓느라 멀리 가셨어. 곧 돌아오실 거야. 그 거짓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질문은 구체적이 되어 갔지만 저는 계속 거짓으로 답했어요. 그게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는 44이 되었고 소윤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강릉의 작은 도자기 공방에서 일하며 우리 모녀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려 애썼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서울 도자기 전시회 출장을 마치고 강릉으로 돌아오는 길. 지긋지긋한 서울을 벗어나 동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동해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자 비로소 숨이 트였어요. 강릉 터미널.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웅성거림, 버스 엔진의 진동, 캐리어 바퀴 구르는 마찰음이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평소처럼 큰 길로 가려다가 문득 지름길이 떠올랐어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뒷골목.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리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간판들, 먼지 쌓인 창문들, 을씨년스러운 풍경 속을 걷다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공간 설계.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설계.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던 일.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 교복을 입은 그 아이는 분명 학교에 있어야 할 제 딸 소윤이었습니다. 쿵. 숨이 끊어졌습니다. 왜 소윤이가 여기에? 학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저는 흔들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고요한 공간에 메아리 쳤어요. 이소윤.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소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 대신 해맑은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왔어요? 아이가 의자에서 폴짝 뛰어내렸습니다. 천진난만한 그 모습에 화를 낼 수도 다그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학교는? 소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오늘 꼭 여기 오실 거라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아빠,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철퇴로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아빠라고. 소윤이가 방금 아빠라고 했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얼굴도 모르는 아빠를. 아빠, 어디 있어? 제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소윤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안쪽 탕비실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충격. 의자가 바닥에 쓰러지는 날카로운 소음. 그리고 급하게 열리는 뒷문 진동. 철컥, 탁, 탁, 탁. 누군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 발자국. 조심스럽지만 다급한, 무거우면서도 불안한 그 리듬. 오래전 마지막 새벽에 들었던 그 발자국과 똑같았습니다. 제 온몸에 혈액이 역류했어요. 남편이 여기 있었다. 지금 막 도망친 거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니 죽었기를 바라기도 했던 그 사람이. 엄마 괜찮아요? 소윤이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닿았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저끝,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의 뒷모습,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저를 현실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소윤아,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언제부터 만났어? 아이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한 달, 아니 2달 전부터요. 공원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아빠가 맛있는 빵 사주고 책도 읽어주고. 한 달, 2달. 남편은 그동안 강릉에 있었다. 우리 곁에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은 거지? 왜 소윤이에게만? 왜 이런 식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 연필로 그려진 집,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스케치,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한 문장. 소윤이와 지우를 위한 집.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의 글씨. 여전히 삐뚤빼뚤한, 하지만 너무나 그리웠던 그 필체. 스케치를 자세히 보니 거실 창가에는 제가 예전에 갖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던 흔들의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신혼 때 가구점을 지나가다 농담처럼 했던 말이었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저런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하고 싶어. 그 사소한 기억 하나를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매일 이 그림을 그리며 우리와의 약속을 되새겼던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야 진짜 시작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모두를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간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 때때로 잠꼬대로 중얼거리는 웅얼거림. 평화로운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똑똑 제 맥박과 겹쳐 울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 강릉에 있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은 거지? 왜 소윤이에게만? 왜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엉켰습니다. 미워해야 하는지, 기뻐해야 하는지, 혼자 아이를 키우며 흘린 눈물들이 떠올랐어요. 아이가 아플 때 혼자 병원에 뛰어가던 새벽들, 학부모 참관 수업에서 아빠 없는 아이를 바라보던 가슴 아픔, 매일 밤 거짓말로 아빠를 설명해야 했던 죄책감. 그런데 그는 살아있었고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뒤척이는 진동에 소윤이가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아이의 잠든 얼굴에서 남편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똑같은 눈매,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 이 아이는 아빠를 만나고 있었는데 엄마인 나만 몰랐다니. 그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에 부딪힘, 가스 불 켜지는 파란 불꽃이 평소와 똑같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부들거렸습니다. 소윤이가 제 흔들리는 손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냐고.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조심스럽게 어제 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빠 얘기를 하자 아이의 숟가락 놓는 달그락 소리가 울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 시계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소윤이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얘기를 많이 물어봤다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봤다고 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딸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긴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했냐고. 소윤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했대요. 때가 되면 모든 걸 설명할 거라고. 그리고 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고. 소윤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보고 싶어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울었다고, 아빠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제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이 앞에서 참았어요. 순간 소윤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다 같이 살고 싶다고.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어요. 문은 여전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경첩을 밀고 들어서니 어제와 똑같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책상 위의 노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집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같은 집을 수백 번 그린 흔적. 선이 겹치고 지워지고 다시 그려진 자국들. 매일 같은 집을 그리며 우리를 그리워했을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 뚜껑을 열자 손으로 깎아 만든 작은 나무집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친 나무결이 손끝에 닿았어요. 창문 하나하나, 지붕의 기와장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새긴 흔적. 현관문은 열리도록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가구들까지 만들어 놓았더군요. 거실 창가에는 정말로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흔들의자까지. 세월이 지나도 그는 이 긴 시간 동안 매일 이 집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그때 나무집 안 아주 작은 흔들의자 위에 바늘처럼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곳에는 남편의 갈라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도서관 3층 창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숨이 멎었습니다. 내일, 드디어 만나는 건가?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나무집 바닥에는 또 다른 접힌 종이가 있었어요. 펼쳐보니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인가? 3650일을 혼자 버텼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전부인가? 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메아리 쳤어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서러움과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울음이었어요. 나무집을 가슴에 꼭 안고 마치 그를 안고 있는 듯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무렵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집은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의 속죄였고 기도였고 약속이었다는 것을. 매일 밤 우리를 생각하며 한 조각 한 조각 깎아낸 그 긴 세월의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저는 나무집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골목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내일 3시, 드디어 그를 만나는 겁니다. 이 긴 숨바꼭질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까요? 원망을 쏟아낼까요? 아니면 그저 보고 싶었다고 말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품에 안은 나무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프지만 따뜻한 그런 희망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먼지 쌓인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낡은 가족사진 액자를 꺼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웃고 있는 행복했던 그때의 사진. 먼지를 닦아내는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침대 머리맡에 그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이번엔 도망가지 말라고. 내일 오후 3시. 이 긴 세월 만의 약속. 그가 말한 마지막이란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무엇의 마지막일까? 기다림의 마지막일까? 아니면 정말 작별의 마지막일까? 사진을 머리맡에 둔 그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가족 사진을 보고
또 봤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셋. 남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고 제 배에는 소윤이가 있던 그때 사진 속 시간은 멈춰 있지만 현실의 우리는 3650일이란 세월을 따로 살아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도서관 3층 창가 쪽지에 적힌 글씨를 수십 번 읽었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엇의 마지막일까요? 그가 준비한 작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찬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모아온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제게 닥친 모든 일들의 흔적이었죠. 첫 번째 서류는 아파트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그 종이를 받았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짐을 싸야 했던 그날.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제 배를 보고 안쓰러워하던 눈빛이 기억납니다. 두 번째는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혼자 낳은 소윤이의 출생 기록. 분만실에서 남편 이름을 부르며 울었던 제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세 번째는 낡은 급여 명세서들. 식당 설거지, 마트 캐셔, 새벽 청소. 닥치는 대로 일했던 흔적들이었어요. 갈라진 손, 부은 발, 아픈 허리를 참으며 버텼던 시간들. 그래도 소윤이 분유값은 꼭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서류들을 보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는 동안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왜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으실까요? 지옥의 시간을 보낸 후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아침 7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망설이다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의 옛 동료 박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준 씨를 어제 봤다고. 강릉 시내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다며 그 옛날 최 이사가 서준 씨를 함정에 빠뜨린 건 사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우스운 고민이었지만 중요했어요. 이 긴 세월 만에 만나는 남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결국 수수한 회색 니트와 검은 바지를 골랐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어요. 세월이 제 얼굴에 남긴 흔적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에 스카프를 두르려다 문득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스카프가 생각났습니다. 오래전 도서관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날 하고 있던 빛바랜 하늘색 스카프.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시작의 증표를 이 끝일지도 모르는 자리에 가져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중년 여인이 서 있었어요. 24살에 만나 34세 헤어진 우리. 이제 저는 44이 되었고 그는 46이 되었겠죠.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전 11시 소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토요일이라 일찍 끝났다고 하더군요.
아이에게 도서관에 간다고 했더니 밝은 얼굴로 물었어요. 아빠 만나러 가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소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아빠한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라고. 점심은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계는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2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현관에 놓인 남편의 구두를 봤습니다. 그가 신고 나간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구두. 제가 몇 년 전에 추억을 못 이겨 사둔 것이었어요. 먼지만 쌓여있던 그 구두가 오늘따라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이제 주인을 만날 시간이라고. 도서관으로 가는 길, 제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이 긴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옛날 가을에도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그날도 어쩌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헤어져야 했던 것도 다시 만나야 하는 것도 도서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붉은 벽돌 건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 대학 시절 시험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던 3층 창가 자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손은 부들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그 오랜 비밀이 풀리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쇠의 감촉.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경첩이 내는 마찰음이 그 옛날과 똑같았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 이내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도서관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줄기가 제 맥박과 겹쳐 울렸어요. 그리고 그 빗소리 너머로 3층 어딘가에서 나지막한 허밍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설계에 몰두할 때마다 무심코 흥얼거리던 바로 그 이름 모를 멜로디. 베토벤도 모차르트도 아닌 그만의 리듬으로 만들어낸 그 선율이 계단을 타고 내려왔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그가 정말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옛날처럼 무언가에 몰두한 채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제 발걸음은 저절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허밍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3651의 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계단은 끝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허밍 소리가 선명해졌어요. 그 익숙한 선율이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2층을 지나자 다리가 후들거렸고 3층 입구에 서자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래된 책 냄새와 젖은 나무 향이 폐를 채웠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저는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창가 자리. 우리가 처음 눈이 마주쳤던 바로 그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구부정한 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책도 없이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에 그의 옆얼굴이 비쳤어요.
제 발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남편이면서 남편이 아니었어요. 깊게 패인 주름, 푹 꺼진 눈두덩, 거칠게 자란 수염. 한때 빛나던 눈동자는 흐릿해졌고 탄탄했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3650일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니. 그가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끽하는 마찰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미터의 거리가 태평양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터져나왔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텅 빈 도서관 3층. 제 목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죠. 몇몇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좁아진 어깨가 천천히 떨렸고 갈라진 입술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해.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의 변화가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의 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섬세하게 도면을 그리던 그 손은 이제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아물었다 터진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나한테 와서 같이 싸우자고, 같이 버티고 이겨내자고 말했어야지. 왜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그는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서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그의 모습에 숨이 막혔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이사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회사 프로젝트를 미끼로 연대 보증을 서게하고 수십억의 빚을 떠안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었어요. 조직 폭력배들이었고 저와 뱃속의 아이를 위협했다고, 병원 진료 기록까지 손에 넣어서 출산 예정일과 병원까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간단했다고, 그가 완전히 사라지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연락하거나 도움을 청하면 저와 아이에게 끔찍한 일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제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젖은 옷 냄새와 그의 낡은 담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죽으려고 했다고, 동해바다에 몸을 던지려고 몇 번이나 해변에 갔다고, 하지만 못했다고, 혹시라도 자신이 죽으면 그들이 약속을 어기고 우리를 해칠까봐 두려웠다고, 그래서 살기로 했다고, 아니, 죽지 않기로 했다고. 그들이 원하는 건 내 죽음이 아니라 완벽한 침묵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폐지를 주우며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다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유령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강릉에 왔다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멀리서라도 우리를 보고 싶었다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소윤이를 보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비가 더욱 세차게 창문을 때렸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그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냐고, 무엇이 달라진 거냐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증거를 모았다고, 최 이사의 비리, 사채업자들과의 연관성, 모든 것을 기록하고 녹음했다고, 검찰에 제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에게 먼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다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사라질 거라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연민, 원망과 그리움이 뒤엉켜 목구멍을 막았어요. 창밖의 비는 점점 거세졌고 도서관 안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시간을 헤아리며 사서가 다가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일어섰어요. 그가 제게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수첩과 USB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소윤이에게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섰습니다. 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그의 팔이 제 손에 잡혔어요. 어디 가는 거야? 그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무언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말한 끝이 단순히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는 것을, 더 무서운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도서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남편이 건넨 가방을 펼쳐봤습니다. USB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과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최 이사가 검은 돈가방을 받는 장면, 사채업자들과의 만남, 위조된 서류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며 저는 그의 외로운 싸움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윤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를 만났다고. 아빠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언제 집에 오냐고, 이제 같이 살 수 있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가 정말 돌아올지, 돌아온다 해도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새어나오는 쉬익 소리가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검은 가방 하나를 든 채 마치 낯선 방문객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수염은 깎았지만 여전히 수척한 얼굴, 낡은 회색 점퍼, 달아빠진 운동화. 우리 집 현관 앞에 선 그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그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던 곳에 허락을 구하는 그의 모습이 가슴을 저몄어요. 소윤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품에 뛰어들었어요. 그가 아이를 안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는 아빠 냄새가 변했다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제잘거렸지만 그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어색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질이 서툴러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려 국물을 흘리기도 했고 밥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소윤이만 신나서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저와 남편은 가끔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사 후 소윤이가 잠든 뒤에야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 긴 세월이 만든 간극이 소파 사이에 깊은 골짜기처럼 놓여 있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을 1000번 만번 해도 부족하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원망도 이해도 용서도 아직은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의 거칠어진 손과 깊어진 주름을 바라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첫날 밤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를 봤어요. 웅크린 채 잠든 모습이 마치 길고양이 같았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려 가까이 갔는데 그가 잠꼬대를 했어요. 안 돼. 가족은 건드리지 마. 식은 땀이 그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그를 보며 저는 그가 겪은 지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은 나 혼자 아이를 지켜온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그를 지켜줄 차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의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돌아봤고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온몸이 경직됐어요. 밥을 먹다가도 창밖을 계속 확인했고 밤이면 집안을 돌며 문단속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특히 저녁 뉴스 시간이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다른 뉴스는 건성으로 보다가도 유력 정치인 김 의원의 소식이 나올 때만 되면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저 뉴스 안에 자신의 생사라도 걸려 있는 사람처럼. 어느 날 밤 그가 또 악몽을 꾸다 소파에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나가 보니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잠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맥박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물을 가져다 주고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가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다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도서관에서 봤던 것과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어두운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눈, 그 오래 전 사라지기 직전의 그 눈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당신을 다시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긁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가 화들짝 놀라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을.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무엇이든 같이 맞서자.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말할 수 없는 혹은 말하기 두려운 그 무언가를.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소리였지만 그는 또다시 온몸을 움츠렸어요. 마치 사냥감이 된 동물처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도서관에서 말한 침묵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여전히 그의 침묵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검찰에 제출하겠다던 증거들. 혹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열쇠가 아니라 더 큰 위험을 부르는 판도라의 상자는 아닐까?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소윤이가 제 무릎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기대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포근한 노란 불빛이 퍼져 있었고 창밖에선 가을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이 평범한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TV에서 속보 알림음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띠리리리. 그 전자음이 우리의 평화를 갈라놓았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유력 정치인 김 의원의 비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10년 전 청진건설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포착하고 청진건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10년 전 우리 삶을 산산조각 낸 바로 그 회사였으니까요. 오늘 새벽 당시 청진건설 이사였던 최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찢었습니다. 남편 손에 찻잔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뜨거운 차가 마룻바닥에 퍼지며 김을 피워 올렸고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그의 얼굴은 10년 전 그날 새벽 집을 나서기 직전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사색이 되어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이마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무엇보다 그 눈빛,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소윤이가 깜짝 놀라 제게 더 바짝 붙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꼭 움켜쥐었죠. 저는 아이를 달래며 방으로 보냈습니다. 소윤아, 방에 가서 숙제하렴. 엄마 아빠가 중요한 얘기 좀 할게. 아이가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방에서 걸레를 가져와 엎질러진 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걸레에 스며들며 제 손끝까지 열기가 전해졌어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우며 저는 남편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처럼 헐떡이고 있었죠. 저는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그의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얼음장 같은 그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뭔가 더 있죠? 돈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10년간 감춰온 비밀의 무게가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금고를 여는 것처럼 그 비밀을 꺼내는 게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불안하게 들려왔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똑똑똑 시간을 잘게 쪼개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긴장 속에서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녹슨 문짝을 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최 이사가 날 배신한 건 맞아. 사채빚도 사실이야.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그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가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니었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알고 있다고 믿었던 진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니. 아니, 불완전한 진실이었다니.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내가 우연히 본 거야. 김 의원과 최 이사가 거대한 비자금을 세탁하는 현장을. 청진건설은 그들의 돈 세탁 창구였어.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라 정치권과 연결된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던 거지. 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의 손보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그들이 날 제거하려 한 건 내가 그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야.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너와 뱃속의 아이를 위협했어. 내가 입을 열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병원 기록까지 다 갖고 있었어. 출산 예정일, 담당 의사, 모든 걸.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느꼈을 공포와 절망이 10년의 시차를 넘어 제게 전해졌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져야 했던 그의 심정이.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너에게 빚 때문에 도망쳤다고 믿게 한 건. 이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면 너와 소윤이가 평생 불안에 떨며 살 거라고 생각했어. 차라리 내가 비겁한 도망자로 기억되는 게 나았어. 너희가 안전하다면. 남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홀로 짊어진 진실의 무게가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하늘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가 아물었다 터지기를 반복한 흔적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상처였던 거예요. 손톱 밑에 끼어 있는 검은 때조차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었던 거죠. 이제 도망치지 마.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0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단단해진 제 안에 무언가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나도 있고 소윤이도 있어. 우리 같이 싸우자. 끝까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간 혼자 버텨온 시간은 그저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이 남자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갈라진 손,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며 흘린 눈물, 거짓말로 아빠를 설명하며 느낀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남편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전사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메우듯 서로가 겪은 모든 것들을 나눴어요. 남편은 폐지를 주우며 살았던 날들,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던 겨울밤들,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며 느꼈던 그리움과 죄책감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낳던 날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밤들, 소윤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거짓말로 둘러대야 했던 고통을 말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새벽녘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도 그의 품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그때 남편이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금속의 감촉.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10년 전 그가 집을 나설 때 빼놓고 갔던 우리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낡고 긁힌 자국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는 10년간 그 반지를 품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밤 그것을 보며 우리를 그리워했겠죠. 돌아갈 수 없는 가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가락에 반지를 다시 끼워 주었습니다. 1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반지처럼 우리도 이제야 진짜 가족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진짜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밀도 오해도 거짓도 없는 온전한 우리로서의 시작이었어요. 밖에선 새벽 참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진실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10년간 모아온 증거들이 든 낡은 가방이 그의 어깨에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검찰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남편의 손은 계속 떨렸고 식은땀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 축축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라는 걸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검찰청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남편의 걸음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10년 전 이곳을 피해 도망쳤던 기억이 떠올랐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맞서러 온 거니까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지나며 삐 소리가 울렸어요. 가방 속 증거물들 때문이었죠. 경비원이 가방을 확인하고는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참고인 대기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째깍째깍. 그 단조로운 소리가 오히려 긴장을 더 고조시켰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검사였어요. 날카로운 눈빛 뒤에 정의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준 씨죠? 기다리셨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얀 벽과 철제 책상, 그리고 녹음기. 삭막한 공간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남편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누런 종이들이었어요. 최 이사가 검은 돈가방을 받는 사진, 흐릿하지만 분명한 증거였죠. 사채업자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었고 위조된 연대보증 서류의 원본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때로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고 때로는 분노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10년 동안 모으신 겁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 걸고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검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 10월 15일 왜 사라지셨는지부터요. 남편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꺼내는 진실이었어요.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최 이사의 배신, 김 의원의 비자금, 가족에 대한 협박.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어요. 때로는 목이 메어 말을 멈췄고 때로는 분노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손에 힘을 줘서 제가 있다는 걸 알려줬죠. 특히 가족을 협박받았던 부분을 말할 때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제 아내가 임신 8개월이라는 것도 어느 병원 다니는지도 다 안다고. 제가 한마디만 해도 아내와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진술은 3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10년의 세월을 3시간에 압축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핵심은 모두 전달됐어요. 검사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고 남편은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녹음이 끝났습니다. 검사가 녹음기를 끄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이 증거들 매우 중요합니다. 김 의원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검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만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김 의원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증인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검찰청을 나올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눈부신 햇살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림자 없는 빗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소윤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에게 모든 걸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아빠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해줬어요. 소윤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아빠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나 봐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 집에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무언의 전화였죠. 수화기를 들면 거친 숨소리만 들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집 앞을 서성이기도 했어요. 남편은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현관문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창밖을 살폈죠. 1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전화가 왔어요. 박 부장님이었습니다. 남편의 옛 동료였죠.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준아, 뉴스 봤어? 우리는 급하게 TV를 켰습니다. 구시 뉴스가 한창이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이사가 검찰에서 자백했다는 거예요. 김 의원의 지시로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고 모든 비자금 내역을 실토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제출한 자료 덕분이야. 10년 만에 내 누명이 벗겨진 거야. 수화기를 든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10년의 억울함이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외면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 배신자의 아내라며 손가락질하던 이웃들, 제 면전에서 수군대던 학부모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0년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제 외침이 마침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조차 등을 돌렸던 그때 홀로 견뎌야 했던 그 모진 시간들이 이제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밖에선 가을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비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씻어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비였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고. 이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간다고.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10년간 쫓기며 살았던 남편의 두려움이 제게도 전염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까요? 창밖의 빗소리가 갑자기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무엇이 와도 이제는 함께 맞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의원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든든해 보였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떳떳한 모습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시민들도 많이 모여 있었어요. 찰칵찰칵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김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피켓을 들고 대치하고 있었죠. 우리가 나타나자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남편은 묵묵히 앞으로 걸었어요. 저는 소윤이의 손을 꼭 잡고 그를 따랐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법정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윙하고 낮게 울렸어요.
방청석은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숨죽여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이 들어왔어요.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권력이 몸에 밴 사람 특유의 자세였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죄목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종이를 넘기는 사각사각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피고인은 10년 전 자신의 비리를 목격한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 및 협박을 지시했으며 바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편의 억울함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남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성함과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서준입니다. 10년 전엔 건축 설계사였고 지금은 무직입니다. 그 무직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10년의 세월이 한 사람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이 그 한 단어에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무엇을 목격했는지, 왜 도망쳐야 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김 의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의원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남편은 피하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할 때였어요. 남편이 목숨 걸고 모은 사진과 녹음 파일들이 법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최 이사가 돈가방을 받는 장면, 김 의원이 비자금을 논의하는 음성,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김 의원의 목소리가 법정에 웅웅 울렸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지만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 김 의원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더구나 최 이사의 자백과 일치합니다. 최 이사. 그 이름이 나오자 김 의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배신자를 바라보는 분노의 표정이었죠. 이어서 최 이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사법 거래를 통해 감형을 약속받은 상태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김 의원의 지시로 남편을 함정에 빠뜨린 것, 위조 서류를 만든 것, 사채업자들과 연결시킨 것. 이서준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모든 건 김 의원의 지시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10년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남편의 무죄가 선언된 거였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 의원에게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배임,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탕!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방청석에서 탄성과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15년. 우리가 잃은 10년보다는 길지만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었죠.
김 의원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갈 때 잠시 우리 쪽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여전히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우리를 해칠 수 없었어요.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찰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준 아내와 딸에게 고맙고 미안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윤이가 물었어요. 아빠, 이제 나쁜 사람들 다 잡힌 거예요? 남편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저녁이었지만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밥솥에서 치익하고 김이 새어나오고 소윤이의 제잘거림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소윤이가 실수로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10년간의 공포가 남긴 반사적인 반응이었죠.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곧바로 저와 소윤이를 보고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 그제야 저도 마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믿고 기다려줘서.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하늘에 별이 뜬 것 같았습니다. 소윤이가 우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함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엮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을 짓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은 과거가 되었고 우리의 진짜 미래는 이제 막 첫 설계도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강릉은 어때?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남편의 눈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반짝였어요. 설계사 시절 그가 자주 보이던 꿈을 그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좋아. 우리만의 집을 짓자. 진짜 우리 집을.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강릉의 작은 언덕, 동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우리 집이 완성됐어요. 남편이 10년 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나무 모형으로만 만들어봤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남편의 얼굴엔 늘 미소가 있었어요.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며 석가래 하나하나를 올리며 그는 10년의 한을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곁에서 도왔어요. 부엌과 거실에 들어갈 도자기들을 직접 구웠죠. 접시, 그릇, 컵. 하나하나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남편이 현관에 문패를 달았어요. 제가 구운 도자기 문패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지우와 서준, 소윤이의 집. 단순한 문구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이 당당하게 걸린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작은 설계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집이라는 이름으로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의미였어요. 첫 의뢰인은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일했던 젊은 직원이었어요. 그는 남편이 억울하게 사라진 후 계속 그를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무실 설계를 맡기고 싶다고 했죠. 남편은 혼신을 다해 설계했어요.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면 위에 선을 긋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전에 열정적이던 그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도자기 공방을 계속 운영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억울한 일을 겪은 가족들을 위한 무료 도자기 수업이었어요. 흙을 빚고 구우며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죠. 첫 수업에 온 사람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어요. 아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에 무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만지며 할머니는 울었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만드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윤이는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더는 아빠 없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용감한 아빠를 가진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어느 날 학교에서 가족 발표를 했대요. 소윤이는 당당하게 우리 가족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는 더 행복하다고.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이들이 모두 감동받았다고, 소윤이가 정말 대견하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가끔 10년의 공백이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소윤이의 첫걸음을 남편이 보지 못한 것, 첫 말을 함께 듣지 못한 것, 첫 등교를 함께 하지 못한 것, 그 모든 순간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지나간 10년보다 앞으로의 50년이 더 중요해.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아.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2년 후 남편의 설계사무소는 올해의 사회공헌 기업으로 선정됐어요.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무료 설계를 계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남편은 트로피를 들고 말했어요. 이 상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기다려준 아내와 딸에게 바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와 소윤이도 자랑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언덕 위 집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나란히 앉아 바다를 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때예요. 소윤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건축가가 되겠다고 합니다. 아빠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집을 짓고 싶다고요. 얼마 전 남편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용기의 집이라는 전시관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이에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의 중앙에는 유리관 속에 조명을 받는 작은 나무집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남편이 10년간 절망 속에서 깎아내린 바로 그 집. 그것은 10년의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의 사랑이었고 우리 가족을 다시 세운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 중엔 우리처럼 긴 싸움 끝에 진실을 되찾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날 아침 최 이사가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그는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할 가치도 기억할 가치도 없는 존재였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거친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최 이사에 대한 복수심보다 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겐 훨씬 더 소중했어요. 오늘도 저는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집을 설계하고 소윤이는 꿈을 향해 공부합니다. 저녁이면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이라고. 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우리의 가장 큰 승리라고. 창밖엔 동해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때로는 거칠게 파도치고 때로는 잔잔히 빛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랬죠. 10년의 폭풍을 견디고 이제야 평화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집니다. 지우야, 행복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10년의 거짓 끝에 찾은 진실. 그것은 단순히 범죄의 진상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터널 끝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홀로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내 인생 사연 한 장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세월 속 잊지 못할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따뜻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